이제 저쪽 그 퉁구스 계통에 그 천섬 강림이라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떤 그 하늘 태양 뭐 밝음 광명 이런 사상을 믿는 그런 그 이쪽 이 바이카르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그런 그 퉁구스 계통의 그 지대 계층하고 토템, 곰, 호랑이의 토템을 갖고 있는 그 부족하고 플러스 됐다, 합쳤다라는 게 단군 신화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화라는 것은 약간의 그 진실이 숨어 있겠죠. 그 진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단군 신화가 새로운 민족과 기존에 잔류하고 있었던 민족이 어떻게 플러스가 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여러분도 단군 신화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구려는 사실 한창 때 고구려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때는 그 땅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저쪽 거의 바이카로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세력이 막강했어요. 막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조선 전에는 이제 우리도 전설의 나라가 있죠. 환국, 배달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망오제를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전설의 나라. 전설이죠.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환국, 배달국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 때가 이제 그 상. 그러니까 어느 한선이 보면은 이제 요 임금이 제위하고 나서 50년 후에 단군 고조선의 단군이라는 것이 단군이 그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대 단군도 있고 2대 단군도 있고 3대 단군, 4대, 5대, 6대 몇백 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단군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많이 하죠. 우랄 언어를 우리가 구분할 적에 특히 아시아 인종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알타이어가 있고 우랄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련에 있는 어떤 언어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이 있어요. 이쪽 러시아에 볼가강 그쪽에 러시아에 우랄 산맥이 있는데 우랄 산맥 쪽 우랄 산맥 쪽에서 써서 그 언어를 쓰는 인종이 이제 관계 핀란드라든지 우랄어 쪽의 핀란드. 그렇지만 이쪽으로 이제 퉁구스 계열의 알타이어죠. 그러니까 알타이어를 쓰는 퉁구스 계통이 만주, 그죠? 몽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바로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은 우리 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놀던 무대가 내내 고구려 땅이었어요. 이렇게. 그 전에 여기 인구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인구가. 이 마한 지역이 인구가 꽤 많았어요. 인구가 그 당시에 한 50만, 진안이 한 20만, 변안이 20만, 고구려가 한 30만?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별로 되지 않아요. 인구의 유입은 그 후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항상 인구의 유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항상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 전에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걸핏하면 산동성에서 들어왔고 도망가야 되니까, 노예가 되니까, 또 연나라가 또 패하면 또 연나라 애들이 또 들어왔고, 또 만리장성 평생 거기서 저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리장성 쌓을 적에
또 수많이 또 왔겠죠. 도망왔겠죠, 한국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는 유입이 되는 거죠. 끊임없는 유입. 그러면서 섞이고, 또 섞여서 좋은 것은 그 민족의 특성상 남기고, 또 그 민족하고 안 맞는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온 것이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후에 이제 발해, 고구려의 유민들, 그 중에서 고구려 사람인 그 대조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발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말갈족이라고 있어요. 내내 퉁구스 계통의 말갈족. 그러니까 만주족, 말갈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퉁구스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인종하고 좀 비슷해요. 그 만주나 거란족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왜냐면 만주 벌판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예요. 이거는 통일신라. 936년에 통일이 됐죠. 발해는 918년에 세워졌고, 아니죠. 638년에 세워졌고, 918년에 망했죠, 발해가. 그래서 발해가 이제 요나라에 망했어요, 요나라. 그 요나라에 망해서 이제 그쪽으로 흡수돼 버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삼국 시대, 그리고 신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는 원래 신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후삼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생겼겠죠.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이 이제 또 고려를 많이 들어왔겠죠. 발해 유민들이 고려를 많이 들어왔고, 고려가 918년에 이제 고려가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하고 이제 고려가 개성공단 있죠? 개성에 이제 그 도읍을 정한 거예요. 개성에.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이 행정 그 구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 행정 지도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그 당시 함길도라고 불렀어요. 네. 이게 조선시대 때에서 지금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지금 북한은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저쪽도 지금 따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뭐 물론 함경남도, 함경북도가 원래 있었는데 저쪽에 평안도에 양강도라고 또 뭐 이렇게 세워놓고 조금 자기네들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바꿨어요. 남한은 이제 계속 조선시대 때 그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단군, 아까 그 고구려 단군이라는 말은 원래 그 탱글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탱글이라는 것은 하늘, 그러니까 퉁구스어, 아까 알타이어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그쪽에 가보면은 탱글이라는 말을 써요. 그 카자흐스탄 뭐 기내 잡지 있죠? 그게 뭐 탱글이라고 해요. 그게 하늘을 뜻을 얘기하는 하늘.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이었겠죠? 제사장. 그러니까 1대 제사장, 2대 제사장, 3대 제사장들이 단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군 사상이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 가지 썼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썼는데 한 몇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홍익인간. 네. 홍익인간이 과연 뭔가? 홍익인간. 네, 그렇죠. 네.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홍익인간하고 그 다음에 선비정신. 홍익인간하고 선비정신이 내가 봤을 때는 한국 문화에서 가장 그래도 그 면면이 끈끈하게 이루어져 내려온 그런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쭉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때는 아까 봤죠? 918년에 고려 왕건이라고 세웠죠? 세웠는데 그때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불교를. 그러니까 뭐든지 불교적이야. 뭐든지.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얼마나 또 다양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결국 그 어떤 그 장묘 문화와도 관계가 있고, 또
그 당시는 그 불교 문화 때문에 화장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가장 좀 특이한 게 그 장면 문화인데, 그게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고, 또 3년상을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3년상을 했어요. 3년상. 부부가.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육아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식자층들은 거의 대부분 3년상을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근데 그 고려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불교의 영향으로 다 화장을 했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유골함을 뭐 절에다가 모셔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상당히 한국 문화도 그때그때 통치 이념에 많이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적 내세관은 윤회사상, 그죠? 그건 뭐 중국하고도 내내 같으니까 중국도 뭐 불교 사상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생명 중시 사상, 그 다음에 수행. 근데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끈끈이 내려와서 한국의 선비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준 거예요. 선비라는 게 무엇인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선비가 뭐 지조, 그 다음에 절개, 그 다음에 자기 수양.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함으로써 지행합일, 안다는 것, 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서로 합일, 서로 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리, 그 다음에 의리, 그 다음에 청빈,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선비 정신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것들이 다 불교적 그 사상과 유교적 사상이 다 합쳐서 한국 특유의 선비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교가 이제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세우면서 보니까 불교의 폐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교가 숭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 왕족들이 그 사원을 경영했어요. 그리고 자기 그 불교 그 사원 사찰에 그 땅도 자기네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대부들이 나라를 잡았는데 이해가 충돌하니까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그만 우상타파 뭐 이러면서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 그 송나라의 주희라고 했죠. 주시. 주희의 그 성리학, 그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이념으로 이제 선비 정신이 발달해서, 선비라는 것이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싸워요. 당신하고 나하고 싸워. 그런데 싸움이 안 돼. 왜? 선비 정신 때문에 그래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점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예로서 하는 거예요. 예로서. 내가 얘를 많이 갈고 닦으면은 과연 내가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내가 개입해서 간섭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또 언제 빠져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수행과 도를 닦으면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화한 정신세계를 통해서 부단히 문, 그 다음에 예를 갈고 닦는 그런 정신을 얘기를 해요. 청빈사상 성백리, 이거랑 연관된 거죠, 성백리. 그 다음에 논리를 선호해요, 논리. 그러니까 어떤 논리 갖고 많이 그러니까 글로써 서로 싸우는 거죠, 글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뭐 이기 이원론, 뭐 이기 이론론,
뭐 기가 두 개고 뭐 그 이황 뭐 이태괴 뭐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받드는 그 선생이 주장하는 거를 또 몇 대에 걸쳐서 또 주장을 하고 또 서로 이제 그 자기가 그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에서 이제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글로서 싸우는 거죠. 계속 글로서. 그래서 논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수신, 쇼션, 재가, 시국, 평천하 이런 이제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비는 항상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라가 부르면 나가야 돼요.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왜? 가장 중요한 건 치국이니까 치국 평천하니까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선비가 계속 자기의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송원문화 및 사랑방 문화. 이 사랑방 문화가 한국에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금 산다는 집들은 그 글 꽤나 이렇게 쓰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비워놨어요. 손님방을. 그러니까 그 김삿갓이나 뭐 이런 그 학력이 그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 풍류를 삼아서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시를 쓰거나 문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각 양반집에 이렇게 가서 기거를 해요. 한 달이건 1년이건. 그러면서 사랑방에 모여서 수담을 나누는 거예요. 수담. 그러니까 수담이라는 것은 그 손수자에다가 대화, 단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물론 뭐 중국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국가의 어떤 난이 일어났다. 왜 전쟁이 일어났고 뭐 그렇게 꼭 국가를 구해야 된다. 그럴 적에는 그런 애국지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국지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일제 시대 때 그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쐈죠. 안중근, 그다음에 윤봉길.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일반인이 아니에요.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는 선비들이에요, 원래. 학식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그 임진왜란 때나 뭐 그때도 이런 서원이나 이런 데서 의병을 조직을 해서 싸운 거예요. 왜? 지행합일 때문에. 알고 있는 거와 행하는 것이 합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청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청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한족도 다 정복하고 뭐 동아시아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처음에는 후금이었잖아요. 누르하치 때는. 근데 그 청태종 홍타이지 때 이제 청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청으로 개명해서 그 정묘년에 1627년 정묘년에 처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우리 형제하자. 왜? 그때는 이제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뒤가 좀 탱기거든. 뒤가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조선하고 조금 이렇게 좀 화평을 이렇게 맺어놓고 그쪽에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싸움을 못하니까 조선만 해도 뭐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 이미 조선 때 관료들의 부패라든지 나라는 이미 기울어지고 망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동시에 그 전쟁터를 두 개를 둘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홍타이지가
그 정묘년에 처음에 정묘호란 때 온 거는 저 누르하치가 왔어요. 누르하치가 왔다가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이라고 해서 병자호란은 다시 이제 끝까지 조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명나라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게 의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의 힘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의리다. 그리고 청나라를 무시했어요. 등기 없다고. 그러니까 야만족이라고 계속 무시했어요. 청나라를. 그러니까 계속 뭐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대 보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 간다 라고 명나라에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쓸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청태족이 이제 밀고 내려온 거예요.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를 휩쓸고 뭐 삼전도에서 효정인가? 인조가 무릎 꿇고 머리를 9번 조아리고 홍타이지한테 항복했어요. 완전히 항복.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는 그 당시에 뭐 워낙 군사력이 세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센 어떤 전력을 보일 정도로 뭐 팔기군이라든지 어떤 조직 체계가 잘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한테 항복을 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전혀 항복을 안 했어요. 다만 명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어도 중화 사상은 우리가 적손이다. 우리가 이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소중화 사상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청나라 니네 뭐 변발하고 변발하고 뭐 이런 거 니네 저 야만적이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니네 말 안 듣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중화 사상을 계속 소중화. 물론 사대주의도 있어요.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사대주의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임진왜란하고 그 전에, 근데 한국이 이렇게 맥없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바로 20년 전에 임진왜란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이 숙대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한테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1592년에 1592년에 쳐들어왔을 적에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줬어요. 뭐 이여송이라든지 진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진린은 이제 제독이고 에드머럴 해군 제독, 이여송은 이제 육군 제너럴죠. 들어와서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명나라를. 그러나 시류,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무시하고 명나라를 그대로 뭐랄까 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병자호란 그 전에 정묘호란을 당해서 나라가 또 숙대밭이 된 거예요.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이 네 개의 어마어마한 전란이 한국을 숙대밭으로 만들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230년간의 그 일본과의 화평의 시대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고, 그 다음에 풍신수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다음에 막부 시대가 열렸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 막부가 일본의 230년간 한국하고 통신사로 한국은 그 재화 이런
뭐 소위 말해서 그 재물은 없어도 정신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이 약하니까 어떤 그 교양과 식견이 약하니까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환호했어요. 지금 한류처럼, 뭐 스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이혜룡이라는 자는 뭐 사실 역관이에요. 통역관인데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소위 역관이라는 사람이 글을 잘 쓰면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글도 피 터지게 줄 서서 받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혜룡이라는 사람이 하도 많이 써갖고 병이 났어요. 너무나 많이 써줘갖고. 그 정도로 이 한국의 어떤 그 정신문명,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양의 그 통신사들을 숭배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많이 그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시대에 그 문화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돈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전후 임진왜란 정묘란 후에 통신사로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피딩 받은 거죠. 그런 것을 피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학자는 이제 임진왜란 정의재란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아주 그 돈이 많이 드는 학문 수행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그 반도체에 준하는 게 반도체와 같은 게 뭐냐면 도자기예요, 도자기. 일본 도자기를 만드는 걸 몰랐어요. 도자기.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고 어떻게 굽고 그게 이제 뭐 칭더친이니 뭐 이런 중국과 한국과는 도자기에 서로 만드는 노하우를 많이 교류하고 그랬지만 일본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자기네가 수요했던 게 그 도자기. 도자기뿐만 아니에요. 뭐 그런 불경들도 일본은 너무 약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고려 시대 때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그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그건 목각판인데 활자. 그걸 이제 찍는 거예요. 책을 찍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그 인쇄본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카피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또 지식에 목이 말라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막혀 있어요. 어디 뭐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나 중국에서 받지 않으면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이 말라 있었어요. 항상 그 지식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상업이 발달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그 풍수문화, 아까 유교와 더불어서 조상 숭배가 발달했기 때문에 풍수가 굉장히 한국은 발달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전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중국도 많이 발달했는데 그게 상당히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한국은 풍수문화가 발달했어요. 그 땅의 그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그런 펑스웨이. 그 다음에 족보. 한국도 굉장히 족보에 그 목매달아요. 목숨 걸고 족보를 또 많이 만들어요. 족보가.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게 그 옛날 사대부들, 한국 남편들이 여자를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칠거지약이라고 있어요. 칠거지약. 일방적인 이혼 사유. 찬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굉장히 그 유교 때문에 남전여비,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조금 깔보는 그런 거가 한국 문화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한국 남자들 굉장히 자상하고 여자를 많이 받들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아까 3년상이라고 했죠. 3년상. 3년상 하면은 괜찮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박 및